아 진짜 이제 내연기관 시대 끝났나? 아 저 내연기관 저 뒤로 오염물질 나오는 거 봐. 네, 오늘은 BMW i4입니다. i4. 이 i라는 알파벳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순수 전기차예요. 그리고 이 4라는 숫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스포티함을 좀 강조한 모델이죠. 그래서 i4니까 순수 전기차고 쿠페 실루엣을 가진 그란 쿠페입니다. 부쉈다. 왜 BMW는 프렁크를 안 넣어주냐고. 이 BMW가요 2013년도에 순수 전기차 i3를 내놓은 뒤로 살짝 이 순수 전기차 시장에서 살짝 발을 떼고 있었죠. 잠깐 숨을 죽이고 있다가 작년 11월 달 iX를 출시하면서 다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그때 저희 영상 올라가 있죠. 동시에 iX3도 출시를 했었고요.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 오늘 i4까지 출시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사실즈 영상도 올려드렸었죠. 그 당시에 이 키드니 그릴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사실즈의 디자인을 이 i4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근데 얘는 전기차니까 그 전기차 양념을 곳곳에 조금씩 쳤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BMW 엠블럼 주변으로 파란색 액센트 컬러가 들어가 있고요. 이 라디에이터 그릴 다 막혀 있죠. 그리고 여기 I 배지가 달려있는 차도 있고, 지금 이 전시차는 M50이라서 M 배지가 달려있는 모습 보실 수 있죠. 근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사시리즈를 처음 봤을 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사이에 좀 뇌이징이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봤을 때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내가 이럴 줄 알고 옛날에 욕을 안 했던 거예요.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 M50 트림이라고 했죠. 그래서 레이저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 i4 트림이 총 크게 두 가지예요. e드라이브 40이 있고요, M50이 있거든요. M50은 레이저가 기본, e드라이브 40 모델 중에서 기본형은 그냥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옆으로 보시면 이 i4 전용 휠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19인치 사이즈고요. 이 BMW 설명에 따르면 이 휠을 쓴 덕분에 이 기본형 휠보다 무게가 10kg 줄어들었고, 덕분에 주행거리도 10km가 늘어났다고 하죠. 보통 전기차들이 스포크를 다 꽉꽉 틀어 막아서 되게 멋이 없어 보이는데 얘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잖아요. 이 전기차 휠이라고 해서 그렇게 멋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점 상당히 다행스럽죠. 그리고 이 안쪽으로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시승을 하면서 이 브레이크에 대한 얘기도 이어가 볼게요. 여기를 봐야 돼요. 이 도어 핸들. 이 도어 핸들이 보통 BMW 바깥으로 이렇게 달려 있었는데 차체의 매끈함을 좀 해치지 않으려고 이렇게 매끈하게 안쪽으로 파들어가게끔 디자인을 바꿨죠. 저는 이 편이 훨씬 더 멋있어 보여요. 열기도 좋고요. 이 뒷모습도 뭐 대단히 뭐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사실즈랑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여기 M50 배지 달려있는 모습,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M50 정말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뒷모습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 부분이에요. 보통 요즘 내연기관 차들이 친환경 차인 척 하려고 배기구가 있긴 한데 이렇게 들여다보면 막혀있는 페이크 머플러를 쓰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와중에도 BMW는 그 페이크 머플러를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그랬던 BMW도 머플러를 더 이상은 달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BMW는 그걸 어떻게 소화를 했을지 봤더니 실제 주행 중에 공기 요리를 조금 더 잘할 수 있게끔 디퓨저로 머플러 자리를 바꿔서 디자인했어요. 가짜 머플러보다는 진짜 날개를 달아놓은 거죠. BMW스러워요. 이 운전석은 이따가 타면서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일단 2열 공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열 공간. 얘는 4도 쿠페, BMW의 장명법에 따르면 그란 쿠페 모델이죠. 문 4개에 마치 쿠페 같은 실루엣을 가지고 있는
4도 쿠페. 이런 차들이요, 세단도 아니고 쿠페도 아니고 그 중간을 요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지붕선, 실루엣을 요리하는데 디자이너들이 정말 많은 애를 씁니다. 공간도 확보하면서 멋있어야 되니까요. 얘는 그 결과가 어떨까요? 일단 겉에서 봤을 때는 실루엣이 나쁘지 않았어요. 참 스포티하죠. 그렇다면 머리 공간은 어떠냐?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 요 정도 괜찮아요. 이 정도 머리 공간 상당히 잘 뽑아냈다고 보여집니다. 주먹 2개 정도가 들어가네요. 지금 제가 운전석을 173인 제 키에 아주 대충 맞춰놨거든요. 평소에는 이거보다 조금 더 당겨 앉을 법 하니까 이거보다는 살짝 여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 몸 기준으로는 이 정도다. 어떻게 좀 가늠이 되시나요? 아이폰은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진 순수 전기차가 아니기 때문에 2열에서 이만큼 턱이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죠. 이 운전석에 딱 앉자마자 처음 드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시트 포지션이 높다는 생각. 저희가 BMW를 탈 때마다 낮은 시트 포지션, 이 차에 좀 묻혀있는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역시 BMW는 이 운전자가 차와 일체화되는 걸 좋아해, 이런 느낌을 딱 타자마자 주거든요. 이 아이폰은 이게 평소에 내가 느끼던 시트 포지션보다는 살짝 높은 느낌이 나요. 2열 살펴보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니고 기존 플랫폼으로 만든 전기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이 차체 바닥에 배터리를 낮고 넓게 깔아 넣는 건 똑같아요. BMW의 설명에 따르면 그 배터리 두께를 최대한 줄여서 11cm? 요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두께로 깔아 넣었다고 하는데, 아무리 이걸 얇게 만들어도 이 바닥면이 기존 BMW보다는 살짝 높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껑충한 느낌까지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 기존 4 시리즈에 iX에서 봤던 그 신형 전기차의 느낌을 버무려 놨거든요. 4 시리즈에 iX가 박혀있는 꼴이에요. 느낌은 비슷해요. 전형적인 BMW입니다. 이런 그 두꺼운 운전대 림도 딱 BMW스럽고요. M 스티어링 휠, 그리고 이런 소재도 그렇고 이런 센사텍 인조 가죽도 그렇고요. 그 시트 가죽 느낌도 딱 BMW죠. 일반 4 시리즈와 다른 이 i4만의 실내 디자인 차이점, 바로 요거죠.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는 게 이 디스플레이예요. 12.3인치 계기판, 14.9인치 센터 디스플레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로 하나의 판에 쫙 심어 넣었죠. 말 그대로 플로팅 디자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중에 살짝 떠 있거든요. iX랑 비슷한 꼴로 달려 있죠. 아주 마음에 들어요. 여기 홈으로 가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있어요. 띠리리링 나오죠. 이렇게. 이게 사실 메뉴로 가서 이 앱도 그렇고요. 그리고 홈에서 이런 타일 메뉴들도 그렇고, 뭐 그래픽은 과거의 BMW보다 한결 예뻐진 게 맞습니다. 진짜 그야말로 신형 디스플레이 느낌이 나요. 근데 정작 쓰려고 보면 이 메뉴들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 흩어져 있는 바람에 글쎄요, 더 편해졌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 BMW iDrive의 메뉴들은 정말 업계에서 최고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거든요. 지금은 요걸 조금 들여다봐야 됩니다. 마치 태블릿에서 앱을 찾듯이 그런 방식으로 바꿔놔서 쓰기에는 과거 게 더 낫지 않나. 예전에 BMW가 그 공조장치들도 여기에다가 그 버튼들을 심어놨었죠. 액정창도 달려 있었고요. 근데 지금 신형 그 8세대 iDrive 메뉴에서는 공조장치가 여기로 포함됐기 때문에 여기를 하나로 싹 합쳐버렸습니다. 여기 있던 액정창도 없어졌고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좋은데. 지금 인터넷상에서 i4의 시트가 수동이다 라며 조금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사전 계약 받은 대수가 한 3,500대 정도 되고, 그 중에
이 수동 조작 시트를 달고 나온 아이폰은 한 15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150대 중에서도 일부만 지금 우리나라에 초도 물량으로 가지고 온 거죠. 지금 오늘 시승 행사를 비롯해서 빨리 아이폰을 받아보고 싶은 고객들한테 주려고 수동 시트를 가지고 온 차가 150대 중에 일부인 거고, 그 차들은 이미 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차들도 들여오면 이게 수동이긴 하지만 대신 가격을 한 120만 원 정도 깎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포가 지금 반도체 때문에 전부 수동 시트로 나온다, 이런 오해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행 느낌을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지금 오늘 저희가 배정받은 아이폰은요, e드라이브 40입니다. 그 중에서도 M스포츠 프로가 아니고 그냥 M스포츠, 가장 기본형 모델을 타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뭔가 좀 상대적으로 빈곤감이 느껴지고 성능이 부족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드라이브 40 트림만 하더라도 후륜에 연결되어 있는 전기 모터 하나를 통해서 340마력을 발휘하거든요. 토크도 43.9kgm예요. 공차 중량이 지금 2110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무게당 출력비로 따졌을 때 넉넉한 수준이죠. 제가 평소 현실적인 드림카로 꼽곤 하는 M340과 비교했을 때는 조금 빠지는 게 사실이에요. 마력도 좀 몇십 마력 줄여들고요. 반면에 무게는 훨씬 더 많이 증가한 셈이죠. 그래서 얘가 예전에 제가 탔던 M340i보다 좀 덜 나가는 느낌을 주냐, 좀 맥 빠진 느낌을 주냐. 자, 컴포트 모드입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를 가지고 차를 평가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차이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내연기관차들은 똑같은 성능을 내더라도 그 초반에 약간의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린더를 밀어내고 변속기를 거쳐서 바퀴까지 가는 그 복잡한 과정 중에 조금 딜레이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제 아무리 M340i 아니 뭐 그 위로 페라리 포르쉐에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기차들 어떻죠? 꾹! 뿅! 이런 아주 단순화된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똑같은 출력 혹은 그보다 낮은 출력이어도 그 반응에 있어서, 차와 나의 일체감에 있어서는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이렇게요. 자, 여기서 제가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볼게요. 계기판이 붉게 물들었죠? 이런 걸 한번 경험하고 나면 진짜 이제 내연기관 시대 끝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420i 간다. 저 내연기관 4. 에이, 저 뒤로 오염물질 나오는 거 봐. 지훈이가 짜질 것 같은데 이거. 에이. 이 기본 트림 e드라이브 40 시속 100km 도달 시간은 5.7초입니다. 딱 밟으면 5.7초 후에 시속 100이에요. 아반떼 N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아반떼 N은 뭐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 과정에서 정말 엔진 소리를 한껏 드러내죠. 뒤에 팝콘까지 터지고요. 근데 전기차는 똑같은 시간 안에 시속 100km를 도달하면서도 우주선 소리밖에 안 나요. 또 아무 소리가 안 나면 그것도 재미가 없으니 BMW는 여기에다가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이라는 양념을 쳤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음악계의 거장 있죠, 한스 짐머, 그분을 데려다가 우리 BMW 전기차에서만 들을 수 있는 사운드를 만들어주세요 해서 넣은 게 바로 요 소리예요.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게 극대화되죠. 이렇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소리가 안 좋다는 게 아니고요. 요즘 전기차들 중에 이런 자기들만의 고유 전기차 소리를 넣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아우디도 그렇고 포르쉐도 그렇고 뭐 심지어 제네시스도 그렇고요. 그런 와중에 BMW가 아무리 한스 짐머씨를 데려다가 아이코닉 사운드 일렉트릭을 집어넣었다고 한들 좋긴 한데 그렇게 우아할 만한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여러분 아직 놀라시긴 이릅니다. 지금 e드라이브 40 말고 더 위급인 M50 모델을 타시잖아요. 그럼 걔는 훨씬 더 우악스러울걸요. 지금 걔는 앞뒤에 전기 모터를 각각 하나씩 달고 있고요. 출력도 500마력 중간이에요. M4보다도 출력이 높습니다. 토크가요 81kgm가 넘어요. 거의 911 터보 S 수준입니다. 그러면 진짜 가속 페달 툭 치는 것만으로 차를 거의 뒤에서 뭐가 박은 것처럼 내다 꽂는 수준이거든요. 과연 그 M50은 또 얼마나 무시무시한 전기차 성능을 보여줄지 상당히 기대가 많이 돼요. 우리가 보통 BMW를 탈 때 딱 기대하게 되는 그 특유의 승차감이 있죠. 그 M 스포츠 서스펜션이 주는 탱탱함, 쫀쫀함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보통 내연기관차를 기반으로 전기차 버전이 나왔을 때 승차감이 좋아집니다. 지금이 i4 BMW에 기대하게 되는 그런 쫀쫀한 승차감이냐, 혹은 전기차들이 보통 보여주는 말랑말랑한 기분 좋은 승차감이냐 조금 궁금했었는데, 적어도 이 기본 트림인 e드라이브 40은요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 BMW의 쫀쫀함보다는 전기차의 약간 말랑말랑하고 푹신푹신한 느낌이 도드라져요. 지금 국도를 달리고 있고요. 과속방지턱도 상당히 자주 넘고 있거든요. 맨홀 뚜껑도 밟고. 승차감 되게 좋다. 보통 이렇습니다. 전기차들이 그 무거운 배터리를 노면 가까이 쫙 깔아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증가한 몸무게 때문에 스프링 강성도 달라졌겠죠. 근데 그게 결과로 이어지면 훨씬 더 나긋나긋하고 말랑말랑하고 이런 엉덩이 친화적인 승차감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i4도 전형적인 똑같은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지간해서는 탕탕대는 경우가 없어요. 지구상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차들이 1열보다는 2열에서 승차감이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 i4 2열 승객의 보다 편안한 여행을 위해서 후륜 쪽에만 에어 서스펜션을 넣었다고 하죠. 요것도 지금 차 가격을 생각하면 약간 혜자템이거든요. 물론 네 바퀴에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승차감에 있어서 불리할 법한 2열 승객을 위해서 에어 서스펜션을 집어넣었다는 점 칭찬할 만하죠. 특히나 가격을 생각하면 더 칭찬받을 법해요. e드라이브 40 M 스포츠 프로 혹은 M50 위급으로 올라가면 어댑티브 서스펜션까지도 적용되거든요. 그러면 주행 모드를 바꿀 때 감쇄력이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 요 정도만 하더라도 딱 적당히 기분 좋고 적당히 스포티해요. 와, 이런데 지금 그 거의 트럭들 때문에 무너져 내린 아스팔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진짜 비포장이랑 별로 진배 없는 아스팔트 길이에요. 이런 데서도 우당탕탕 되는 기색이 거의 없어요. 불쾌한 건 싹 걸러서 엉덩이로 전해줍니다. 이 전기차들이 보통 순간적인 반응, 값싼 충전 요금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칭찬을 하죠. 근데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장점들 중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연기관 대비 훨씬 더 말랑말랑한 승차감. i4를 타면서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원래 BMW에도요 스포츠 디스플레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엔진 RPM, 현재 쓰고 있는 출력, 토크 이런 걸 보여줘요. 지금 이 i4에도 비슷한 창이 있습니다. 뭐 토크, 출력, 그 다음에 이건 모터 온도, 여기까지는 예상 가능한 건데 요게 재밌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모터의 회전수거든요. 지금 시속 한 60 정도에서도 벌써 4500rpm을 쓰고 있죠. 이런 걸 보시면 엔진과 모터의 그 차이? 이런 걸 극명하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 엔진들 어떻죠?
뭐 페라리 정도는 돼야 레드존이 한 8,000rpm 정도 되잖아요. 일반 가솔린 차들은 6,000 정도, 디젤은 한 4,000 정도. 이렇게 그 엔진 회전수가 그렇게 넓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지금 이 전기 모터는요, 조금만 속도를 빨리 가져가면 순식간에 10,000rpm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모터가 엔진 대비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를 그래픽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변속기가 없으니까 모터 회전수가 곧 바퀴 회전수란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그 감속기어가 있긴 합니다만 변속기가 없으니까 거의 증가 감속 이 변화량은 비슷하단 말이죠. 그래서 차가 빠르다는 얘기는 모터도 그만큼 빨리 회전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3D로 내 차를 돌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이 차의 모든 등화 장치의 작동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오른쪽 깜빡이 들어왔죠? 왼쪽 깜빡이 들어왔죠? 비상등 들어왔죠? 그리고 자, 쭉 갑니다. 브레이크 밟으면 브레이크 등 들어오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재밌는 거, 회생제동 장치가 들어왔을 때 지금 내 차가 제동등을 켰을까 안 켰을까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보여줘요. 지금 가다가 제가 가속 페달만 뗐습니다. 브레이크 들어오죠. 가다가 가속 페달 뗐습니다. 브레이크 들어오죠. 지금 이건 제가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로 놨기 때문이에요. 그냥 D 모드에서 자, 가속 페달 밟습니다. 가속 페달 뗐죠? 브레이크 안 들어오죠. 여기서 B 노즐 놓으면 들어오죠. 실내에서 이걸 확인할 수 있네요. 별건 아닌데 재밌는 요소죠. 쌍라이트도 들어오나? 들어오네. 다 들어온다. 전기차면 또 회생제동이지. BMW도 이 i4에 최신 회생제동 기술을 다 때려 집어넣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요, 어댑티브 모드가 설정되어 있어요. 말 그대로 적응형이에요. 앞차가 가깝다,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면 회생제동이 많이 개입하죠. 앞이 뻥 뚫렸다, 가속 페달을 밟을 때면 쭉 미끄러지죠. 그럴 때는 괜히 감속해봐야 내가 가고 있던 속도만 까먹을 테니까 쭉 미끄러집니다. 이게요, 어댑티브만 딱 설정해놓고 그냥 다니시면 사실 별로 손대실 게 없습니다. 이 회생제동에 대해서 신경 안 쓰시고 그냥 다니시면 돼요. 알아서 하거든요. 어댑티브, 요게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개입 정도는 내가 수동으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기어노브를 운전자 쪽으로 딸깍하고 옮기잖아요. 이 D라고 쓰여있던 게 B로 바뀌면서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가 됩니다.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가 뭔지는 제가 한 48번 정도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밟은 만큼만 가는 거죠. 원페달 드라이빙 모드도 브랜드마다 조금씩 세팅값이 달라요. 어떤 차들은 가다가 내가 가속 페달을 이만큼 밟았다가 1mm씩 덜 밟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승객들의 머리가 막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원페달 드라이빙이 있고요. i4처럼 원페달 드라이빙이긴 하지만 제가 살짝 뗐을 때 가감속을 살짝 부드럽게 세팅해놔서 불쾌감이 좀 줄어드는 그런 원페달 드라이빙도 있습니다. 이 i4 B 모드에서도 자, 지금 제가 일부러 살짝 더 밟았다가 덜 밟았다, 지금 가속 페달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살짝 별로 실내에서 느껴지는 까딱거림이 없죠. 참 세련되게 잘 만들었네요. 저희가 타고 있는 eDrive 40 모델은 그냥 일반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eDrive 40 M스포츠 프로부터는 그 위로 M50, M50 프로, 이 상급 트림은 M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가거든요. 많은 전기차들이 보통 무게나 출력 대비 브레이크 용량을 좀 작게 가져가는 경향이 있죠. 왜냐하면 그 브레이크가 할 역할을 회생제동 시스템이 좀 덜어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오늘 저희가 탄 바로는 기본 시스템만으로도 뭐 크게 부족한 건 모르겠고요. 게다가 바로 한 급 위인 프로 정도만 선택하셔도 N스포츠 브레이크 시스템이 들어가니까 뭐 브레이크 용량에 대해선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죠. 달린다고 하는 전기차들은 아무리 회생제동 장치가 개입해도 내가 세우고 싶을 때는 원래 브레이크로 쫙 쥐어짜서
꽉 세워야지 라는 걸 담아내거든요. 이 i4도 마찬가지고요. 보통 그 테슬라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그냥 테슬라에서 사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그 테슬라가 자랑하는 오토파일럿, 요것도 그 테슬라의 구매 결정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지금 이 BMW i4에 들어가 있는 반자율 주행 기능은요,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입니다. BMW의 반자율 주행 관련 기능들 중에서 가장 상급 기능이에요. 지금 현재 22년에 팔리고 있는 지구상의 모든 차들 중에서 테슬라 오토파일럿 빼고요, 그 다음으로 거의 잘한다고 봐도 큰 무리가 없는 그 정도 수준의 반자율 주행 기능을 보여줍니다. 드라이빙 어시스턴트 프로페셔널이 있고, 프로페셔널이 안 붙는 차들도 있거든요. 그 프로페셔널이 붙으면 카메라 수도 많아지고 센서 수도 많아지고, 또 제가 깜빡이를 켰을 때 뒤에 들어갈 공간이 확보되면 스스로 차선을 바꿔본다거나, 이 카메라로 지금 운전자가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완전 정차 후 재출발할 때도 그 시간 제한 없이 다시 출발을 시켜주거든요. 거의 이 레벨 2, 그러니까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안 되는 환경 안에서는 아주 잘하는 수준이다. i4 중에서 어떤 트림을 사시더라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양입니다. 깡통을 사셔도 들어가요. 이건 다분히 이 테슬라를 의식한 옵션 구성이 아닐까 짐작돼요. 오늘 잠깐 타본 BMW i4 eDrive 40 M 스포츠, 가격이 6,650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그럼 서울시 기준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6천만원 초반, 또 지역에 따라서는 5천만원대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수치상 성능을 보세요. 또 실제 주행 질감, 주행 가는 거리, 품질을 보세요. 그리고 BMW 엠블럼까지 보세요. 이건 살까 말까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살 수 있는지가 문제예요. 차를 평가할 때 각자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죠. 디자인, 가속, 핸들링, 승차감, 공간, 편의 장비, 가격, 주행거리 등이요. 테슬라는 사람들이 전기차에 딱 기대하는 바를 정조준했습니다. 출시 당시는 물론 지금 기준으로도 다른 전기차들보다 멀리 갈 수 있고, 시대를 앞선 반자율 주행 기능까지 갖춰서 대성공을 거뒀죠. 하지만 조립 품질, 승차감, AS 등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전통적인 자동차 제조사들도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100년 넘게 다져온 차 만들기 기술과 내연기관차 팔아서 모아둔 자본을 바탕으로 제대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요즘은 주행거리도 테슬라를 많이 따라잡은 모양새죠. 반자율 주행 기능은 테슬라가 여전히 앞서지만, 어차피 차한테 운전 맡기고 잠잘 수준이 아니라면 운전대 잡고 있어야 하는 건 동일하고요. 또 디자인, 조립 품질, 승차감, AS망처럼 이 테슬라가 잘 못했던 것들은 이런 전통적인 제조사들의 전기차가 훨씬 우월하죠. 나 테슬라 오너인데 누가 테슬라보다 다른 전기차가 더 좋다고 얘기했다고 해서 발끈하면 그건 테슬람 셀프 인증하는 꼴밖에 안 됩니다. 뭐든지 극단으로 가면 좀 안 좋은 법이에요. 그냥 스스로 비교해보고 원하는 차 사시면 됩니다. 저라면 모델 3 말고 i4를 사겠습니다.